일문단은 미술사조는 당대의 사회 역사적 배경 및 철학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미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변해가는 흐름을 일컫는 말이다. 여기까지가 뭐야? 미술사조의 정의지. 그럼 미술사조에는 뭐 동그라미 치든 네모를 치든 뭘 하세요. 자, 미술사조를 통해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 1번. 그러니까 사조가 변하면서 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어떻게 나왔는가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조가 나타난 배경과 사상을 함께 생각할 수 있대. 생각할 점. 사조가 나타난 배경과 사상을 함께 생각할 수 있대. 2번. 그래서 미술사조의 정의가 있고 사조를 통해 생각할 점은 자, 이거 미술사조. 자, 이걸 통해 이거 정의 하나 나오고 자, 여기서 생각할 점 2가지. 자, 미의 인식 변화. 그러니까 미의 인식 변화라는 거는 어떤 거를 아름답다고 받는가 이거고, 두 번째는 배경과 사상을 함께 생각할 수 있대. 자, 그럼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에서는 미의 인식 변화와 배경 사상, 자, 이게 나올 거야. 그거를 골라내야 돼. 자, 이문단 신고전주의는 나오지. 자, 미술사조의 한계가 나왔는데, 자, 신고전주의. 얘가 제일 길어. 자, 중요한 데 줄을 치면 되는데, 감성보다 이성을 중시한 합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에서 발생한 미술사조이다. 그렇지? 자, 중요한 데 줄 쳐야 돼. 이게 뭐라고 했어? 미에 대한 인식 변화, 사조가 나타난 배경과 사상이잖아. 거기에 해당한 걸 줄 쳐야 돼. 그럼 어디 줄 쳐야 돼? 합리주의 철학 바탕. 거기 줄 쳐야 돼. 합리주의 철학 바탕. 얘가 이제 배경이지? 자,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는 이전에 관능적이며 향락적인 로코코 형식의 반기를 들어 나타났다. 이것도 뭐야? 배경이지.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로코코 형식에다 세모로 쳐야 되는데, 저 줄을 칠 때는 관능적이며 향락적인 자, 로코코 양식인데, 자, 앞에까지 줄을 쭉 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모 쳐야지. 저기에 반기를 들었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야? 배경과 사상이지. 배경과 사상. 합리주의 철학 때문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로코코 양식의 반기를 들며 나타났고, 근데 또한 고대 그리스 로마 미술을 토대로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을 추구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복고적 취향을 반영하여 질서정연한 통일감과 입체감 있는 형태로 대상을 표현한 것이 이 사조의 특징이다. 됐지? 그럼 이거 특징이거든? 자, 그러면 로코코 양식은 반기 들었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양식은 자, 요거를 이제 이어받았대. 자, 요거를 토대로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매겨야 돼.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 추구, 첫 번째. 엄격한 윤리, 도덕성을 추구했고, 자, 그 다음에 장엄하고 웅장한 복고적 취향 반영, 2번. 자, 장엄하고 웅장한 복고적 취향. 직관적으로 얘기해 줄까? 이게 섹슈얼리즘이라 가지고 야핫 뭐 이런 의미야. 아, 진짜 그런 의미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질서정연한 통일감과 입체감 있는 형태로 대상을 표현한 것. 자, 거기 이제 3번 맞나? 하나, 둘, 맞네. 통일감, 입체감. 자, 이게 이제 특징이고, 자, 신고전주의는 역사와 신화 등에 한정되지 않고 당대 사건을 다루는 등, A, B, C 등 하면 등 뒤가 중요하거든?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여 고전주의와 차이를 두었다고. 어디 줄 쳐야 되냐? 자유롭게 주제 선택. 걔도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 돼.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했고, 자, 그 다음에, 형식성을 강조한 신고전주의 그림은 형식성을 강조했대. 자, 5번째는 형식성 강조. 자, 요거는 엄격한 구도와 붙자국 없는 매끈한 화면의 특징이다. 그래서 6번째지. 자, 엄격한 구도. 그 다음에 붙자국 없이 매끈한 화면. 자, 좀 많지. 이런 애들은 번호 매겨가지고 그냥 줄 잘 쳐놓으면 돼. 그냥 근데 대신 이렇게 쭉 치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봐야 되거든, 어차피. 그러면 이제 다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애당초 읽을 때 잘 끊어서 읽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은 낭만주의인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의 인식 변화는 아니지만 어떤 걸 중요해? 엄격한 형식 같은 걸 중요하는 거지. 틀에 맞는 거, 이런 걸 중요해. 이제 낭만주의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신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의 미의 인식 변화를 봐야 되고, 어떤 사상과 배경을 드러났나를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야, 차이점. 자, 신고전주의 엄격한 형식성에 반발했지? 나타난 배경이야. 자, 신고전주의의 엄격한 형식성에 반발. 자, 나타난 사주로 객관보다는 주관을, 자, 주관에 줄쳐야 되겠지? 지성보다는 감성에 줄쳐야 되겠지? 그러면은, 주관과 감성을 중시했어. 이쪽은 이성이었거든? 벌써 차이가 있지? 하나는 이성을 좀 거부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 감정에 주목하여, 이게 이제 그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예술 전반에서 봤을 때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감정 표현이야, 감정 표현. 음악도 감정 표현하는 거고, 미술도 감정 표현하는 거고, 문학도 감정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거 낭만주의 같은 거 기억을 할 게 감정 표현이야, 감정 표현.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지. 인간 감정에 주목해서 격정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표현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줄쳐야 돼. 인간 감정에 주목했고, 자, 그 다음에 격정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표현했고.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 주목했으니까 격정적이 되는 거야. 자, 낭만주의 미술은 신고전주의 균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비대칭 구도나 사선 구도를 사용하여 이 비대칭하고 사선 구도. 자, 그게 특징이고, 극적이고 강렬한 색채로 생동하게 표현했대. 거기도 극적이고 강렬한 색채. 자, 요거로 생동감 있게 표현했대.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형식에 딱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자유롭게 그렸죠, 그거보다는. 왜? 인간의 주관을 중시하고 감정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의 인식 변화도 여기는 형식에 딱 틀에 맞는 거를 아름답게 본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거를 본 거고, 아름답게 본 거고. 자, 사문단의 사실주의는, 자, 사실주의는 19세기 후반 과학의 발달과 실증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가식적이지 않은 평범한 세속의 삶을 예술 전반의 본격적인 소재로 나타내며 등장했다. 자, 우리 이 문단을 다시 가볼까? 이 문단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래요?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전반이지. 3문단은 19세기 전반이지. 4문단은 19세기 후반이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면서 이사조는 어떻고, 이사조는 어떻고, 이사조는 어떻고 이러거든? 그래서 병렬적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르면서 병렬적으로 구성한 거야. 자, 일단은 그 사상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은 과학의 발달과 실증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야. 자, 과학과 실증주의. 자, 요게 뭐겠어? 요게 이제 나타난 배경이지? 여기는 합리주의가 배경. 여기는 이 신고전주의 엄격한 형식에 반발한 게 배경. 여기는 과학과 실증주의 발달이 배경. 이렇게 돼. 그래서, 가식적이지 않은 평범한 세속의 삶을 예술 전반의 본격적 소재로 나타내며 등장했다. 뭐를 소재로 했대? 평범한 세속의 삶. 그럼 여기 이 평범한 세속의 삶에다가 자, 줄쳐야 돼. 요걸 소재야. 자, 사실주의 작가들은 낭만주의가 역사적 사건을 개인의 주관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표현하기 현실 그대로 다루지 못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거를 비판하고 나온 거지. 사실주의도 결국 낭만주의를 비판하고 나온 거야.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를 비판하고 나왔거든? 근데 이번에는 사실주의는 낭만주의를 비판하고 나왔어. 그래서 거기 낭만주의 세모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과 상상력에 세모 쳐야 돼. 이거는 낭만주의의 자, 주관과 상상력.
요거를 비판했어. 자, 요런 애들 전부 다 이 글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애들. 자, 사실주의 대표화가인 쿠르베는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으므로 천사를 그릴 수 없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그릴 수 없다야. 본 것만 그린다. 쉽게 말하면 이상이나 환상이 그림이 되는 것을 반대했고, 자, 그럼 이상 환상에다 써붙여야 되고, 자, 쿠르베가 뭐라 그랬냐? 자, 이상 환상에 반대했어. 자, 이거는 반대한 거고, 그럼 뭘 그려야 되냐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은 어디를 줄치냐? 평범한 사람들의 삶 묘사. 얘가 중요한 말이겠지? 자, 위하고 연결이 돼. 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묘사했어. 자, 그럼 얘는 어디랑 연결되냐면 여기 있는 얘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내가 같은 말 한 번 더 한 거지. 그래서 이 사실주의의 핵심은 뭐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그리는 것이다. 묘사야. 그대로 그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사실주의는 사회현실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왜곡하거나 가장하지 않고 사진으로 기록하듯 묘사했다. 됐지? 자, 거기도. 자, 사진으로 기록하듯이야. 사진에 영향을 받았다거나 사진에 영향을 줬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진처럼 그렸다. 묘사라는 말. 자, 5문단. 이처럼 미술사조의 변화를 통해 미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신고전주의는 뭔가 형식에 맞춘 그림, 낭만주의는 감정을 표현한 그림, 사실주의는 사실대로 묘사한 그림,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아름답다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자, 미에 대한 인간의 인식 줄치고 바로 밑에 줄에 사회의 역사적 상황이나 인간의 의식에 따라 변화 줄쳐야 돼. 그러니까 미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변한다는 거지. 미술 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합리주의를 얘기했을 합리주의 철학이 이제 그 합리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신고전주의처럼 형식에 맞춘 그림을,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반발해가지고 낭만주의는 감정을 표현한 그림을, 그 다음에 과학과 실증주의가 발달하면서는 이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그림을 이렇게 바뀌는 거지. 따라서 미술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수용자는 작품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가치 있게 실현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 마지막 문장은 미술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수용자는부터 줄치면 돼. 수용자는 작품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가치 있게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윗글에 있는 거 일치하는 것. 제일 어려운 문제야. 독서에서는 일치 문제 제일 어려워. 못 찾거든. 다시 가서. 자, 1번은 사실주의니까 몇 문단가? 4문단. 사진술의 발달에 영향을 줘야 되거든? 그런 말 나와? 사진처럼 묘사했다는 말이 나오지? 이런 말 안 나오지? 틀렸어. 낭만주의니까 어디? 3문단. 이상과 환상을 객관적으로 어디 줄쳐야 될까? 객관적에 줄쳐야 돼. 거기 3문단의 두 번째 쪽은 뭐라고 나와? 주관. 이제 3번 사실주의니까 다시 4문단. 평범한 삶의 모습에 미적 가치, 평범한 삶의 모습 줄쳐야 돼. 거기 보면은 4문단의 두 번째 줄에 평범한 세족의 삶.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답은 3번. 자, 신고전주의가 추구한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을 사실주의 미술이 계승했다 그랬는데, 자, 거기 여기서는 신고전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주의가 중요해. 그러면 이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에 줄쳐야 돼. 그럼 사실주의의 엄격한 윤리와 도덕성이냐? 그런 말 안 나오지. 틀린 말. 5번은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이유는, 미술작품 감상하는 이유는 어디쯤 나와? 5문단에 나오지?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공동체 가치관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그랬는데 5문단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뭐라 그러냐면 작품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가치 있게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1번 답은 3번. 문제는 이제 이런 데로 돌려서 나와.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안에서 돌면서 나오게 돼 있어. 문제는. 그래서 2번 문제 보면 기억의 관점과 가장 유사한 것이거든. 자, 기억이 쿠르베야. 사실주의에서 찾으면 돼. 유치진의 희곡 토막은 음습한 토막에서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다. 어디 줄치냐? 있는 그대로. 자, 그럼 2번에서 중요한 데를 한번 찾아볼까? 빨리 읽어봐. 중요한 단어가 있어. 꿈속에서. 3번은 환상의 세계. 4번은 그치, 과정. 5번은
5번은 그런 말이 잘 안 나오겠지만 중국은 이국적인 중국 배경을 중심으로 이게 이국적인 게 문제야. 왜? 눈에 보이는 현실. 그지? 그래서 1번이 답이야. 2번은 꿈속이니까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3번은 환상이니까 사실이 아니고 4번은 과장했으니까 아니고 왜 그러냐? 4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틀린 거고 5번은 이국적이면 안 돼. 왜? 거기 뭐라고 나와? 현실의 삶, 평범한 세속의 삶이거든? 그래서 걔는 틀린 말. 그래서 1번이 답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그림을 보면 안 되고 옆에는 글을 봐야 돼. 그리고 지금 2번 문제가 사실주의에 대한 문제잖아. 그러면 하나씩 분배를 하거든? 그럼 여기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에서 문제를 내게 돼 있어. 자, 그러면 거기 해당하는 말을 찾아야 돼.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는 로마 건국의 역사화이다. 일단 역사화 조치고 삼형제가 승리를 맹세하는 모습을 균형 잡힌 구도로 붙자국 없이 표현한 것. 자, 어디가 중요해? 균형 잡힌 구도로 붙자국 없이. 어디겠어? 붙자국 없이 매끈하면. 얘는 그럼 신고전주의지? 신고전주의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럼 1, 2, 5번을 볼게. 가는 붙자국 없이 조쳐야 돼. 인물들을 표현해 인물들의 모습을 여기 매끈하게 조쳐야 돼. 붙자국 없이 매끈하면. 자, 그 다음에 2번. 삼형제가 맹세하는 모습을 통해 균형 잡힌 구도 조치고 질서정연 통일감 조치고. 그래서 구도와 엄격한 구도와 그 다음에 위에 통일감과 여기 해당하지? 맞는 말. 5번. 가나 모두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하였지만 가는 작품의 형식성을. 자, 형식성 조치면 돼. 형식성, 강조. 여기 5번 나오지?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나는 들라크로와의 키오스 3의 학살은 그리스 독립전쟁을 소재로 했다. 여기는 그리스 독립전쟁이래. 그러니까 가도 역사에 대한 거고 나도 역사에 대한 거거든. 근데 역동적인 구도 조쳐야 돼. 터키군의 잔혹함과 그리스인들의 공포감을 여기 강렬한 색채로 생동감 있게 조쳐야 돼. 그거 어디 나와? 여기 나오죠, 여기. 그냥 나는 뭐야? 낭만주의. 얘를 골라내서 그 문단에 해당하는 말 없으면 틀린 거야. 자, 3번은 나는 그리스 독립전쟁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화가의 복고적 취향인데 어디 줄치면 될까? 복고적 취향에 줄치면 되겠지? 복고적 취향은 3문단에 나오는 게 아니라 2문단에 복고적 취향 나오지? 취향인데 잘못 썼다. 취향.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아우 쉬워. 뒤에 것도 쉬워. 이 묘하게 과제가 많네. 이게 두 지문만 하면 되고 오늘 숙제 안 한 사람 앞에 거까지 다 외우면 돼. 책 샀으면 다 풀어야지. 왜? 이거 안 해도 되죠.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리고 뭐 안 해도 되냐면 어딨니? 80에서 86 안 해도 돼. 저기 176페이지. 걔 안 해도 돼. 걔 지난주에 푼 거라서. 77에서 81. 앞에 174. 1문단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자, 파생상품의 정의지.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대. 이때 기초자산을 뭔지 모를까봐 설명을 해주는 거야. 농축산물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기초자산의 정의지. 기초자산 정의 핵심이 뭐야?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모든 대상이야. 자,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파생상품의 가격 변화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익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 때문에 파생상품의 가격이 변화가 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익이 발생한대. 물론 1문단의 핵심은 파생상품이야. 근데 이제 파생상품을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냐면 손익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문단은 일단은 순서대로면은 기초자산 가격이 기초자산 가치가 변해. 자, 그러면은 파생상품의 가격이 변해. 자, 이게 변화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손익이 발생되는 거야, 손익. 자, 뭐 요 정도 얘기했는데 핵심은 파생상품. 자, 2문단.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거래 대상의 미래 가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에 대비하게 만들어졌다. 자, 파생상품은 왜 만들어졌는 거지?
만들어진 이유가 뭐야? 미래의 특정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에 대비. 그게 만든 이유야. 그래서 파생상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러니까 내가 팔 물건 혹은 내가 살 물건이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거나 확 내려가거나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위험했어.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 대상을 팔려는 매도자, 파는 사람이 매도자거든? 무슨 생각이야? 내가 나중에 팔았을 때 너무 싸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사는 사람은 어때?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 밑에 그 얘기가 나와. 거래 대상을 사려는 매수자는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한쪽에서는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 정의나.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가격이 올라갈까봐 걱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 특정 시점, 즉 계약 만기 시점에 인수 인도하기로 계약하는 계약을 통해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다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파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까봐 두려워. 사는 사람은 가격이 오를까봐 두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적정한 가격에 맞춰서 팔고 사면 되겠지. 근데 그게 당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 이 하나의 가격을 얼마에 몇 개 사고 팔자 이 계약을 하는 거야. 자, 그게 이제 파생 상품이 되는 거야. 저 줄을 좀 쳐볼게요. 여기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 즉 계약 만기 시점에 인수 인도하기로 하는 약속하는 계약을 통해 미래 위험에 대비 조치해야 돼.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을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 파생 상품 어떻게 하냐? 계약 시점에 자, 계약 체결 시점에 자, 미래 특정 시점에 자,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과 자, 수량으로 자, 인도하고 인수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친구한테 자동차를 사기로 했어. 5년 후에. 제가 타고 다니던 벤츠를 사기로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되면 그때 보고 사 그랬어. 그때 보고 뭐 가격은 정해졌어. 그럼 이제 파는 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어? 너는 내 베스트 프렌드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라 이럴 것 같아? 세상은 그러지 않아. 어떻게든 더 뜯어먹으려고 애를 쓰지. 사고 난 거 숨기고 막 이래.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럼 파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어? 어떻게든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하겠지?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든 싸게 사야지 이 생각을 하지. 또 무슨 걱정을 해? 저 차 가격이 그때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둘 다 걱정이 있잖아. 떨어질 걱정, 올라갈 걱정.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을 적당히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거야. 너 5년에 벤츠 나한테 1,000만 원에 팔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약 체결 시점이지. 미래 시점 5년 후에 네 차 벤츠를 1,000만 원에 한 대를 내가 살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야. 요게 이제 파생 상품이야. 주하나? 오늘 주한이 이름 10번 이내로 부르기. 목표. 눈 따야지. 자, 그 다음. 자,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선도라는 파생 상품이 이런 계약으로서 가능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9세기 전반까지는 전반 맞나? 아, 중반이구나. 자, 19세기 중반까지는 이거에 비슷한 게 뭐가 있으면 선도라는 게 있었대, 선도. 자, 선도는, 그런데 선도는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인수, 인도하는 현물 거래와 형태가 달랐다. 이 밑에 그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을 인수, 인도하는 거는 파생 상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니야. 당장 돈 주면 물건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그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도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 만기 시점 등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래 상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게 당장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래 어느 시점에 사고 팔아야 되는 거거든. 정해진 가격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한 명씩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선도라는 거에 문제점이 나온 거야. 문제점. 자, 문제점이 나와서 그 문제점의 첫 번째가 뭐냐? 거래 상대를 찾기 어려워.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만기 전에 그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위험이 높다는 불안전성이 존재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야? 이미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위험이 높다. 자, 두 번째. 계약을 이미 파기할 수 있대. 가능.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돼. 자, 해결을 하기 위해 경제활동의 규모가 커지게 된 19세기 중반부터는, 자, 이제 19세기 중반부터야, 저기는 중반까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물이라는 파생상품이 나타났대. 선물이 중요한 말이야. 이 선도의 문제점을 해결한 거거든? 야, 이거는 누가 중요하겠어? 선물이 중요하겠지. 자, 선물은 기초자산을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한다는 점에서는 선도와 동일하다. 거기까지 끊어야 돼. 그러니까 왜 동일하냐면은 선도도 파생상품이고 선물도 파생상품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똑같은 거야. 얘는 똑같아. 둘 다 파생상품이니까.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은 뭐냐? 거기 보면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차이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야. 얘가 차이점이야. 얘가 차이점. 자, 거래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거래소의 역할이 나오지. 자, 거기 첫째, 둘째, 셋째 나오니까 하나씩 줄치면 돼. 첫째, 이해관계가 다치지 마. 거래 당사자들 쉽게 만드는 장을 마련해 줬다. 첫 번째가 뭐야? 얘 역할. 역할 1번은 거래 당사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다 모이겠지.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 매개점 역할을 했다. 두 번째는 거래를 매개했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 사고 싶은 자, 팔고 싶은 자. 모여있지. 그러니까 찾기가 쉬워. 그리고 이 거래소에서 뭐 해줘? 얘하고 조건이 같으면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부동산이랑 똑같이. 집을 내놓잖아. 그러면 부동산을 가잖아. 그럼 거기다 내가 원하는 조건과 이런 걸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물건을 보여줘. 집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셋째.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세 번째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자,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위에 있는 선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이를 통해 거래 안정성이 확보되어 계약 만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물 거래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거래가, 계약을 하면 거래 만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도 거래가 되는 거야. 내가 한 어떤 선물 계약에 의해서. 자, 그 결과 선물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이자 위험 대비도 되고 현재 이익을 창출을 위한 투자 수단도 되고. 그래서 선물의 어떤 역할이야. 선물의 역할은 위험 대비 수단, 그 다음에 투자 수단, 이렇게 돼. 그래서 선물이 이런 것 때문에 첫 번째는 위험 대비도 되지만, 자, 두 번째는 투자 수단도 됐대. 자, 이제 이게 선물에 대한 거. 그래서 선물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선물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상호는 또 선물 얘기 나오지? 선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자, 이제 3문단은, 자, 이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나와. 자, 여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반대거래금, 증거금, 일일정산 등이 있다, 그러지? 근데 뭔 말인지 모르지? 하나씩 설명해 줄 거야. 나올 때만 하나씩 체크해. 자, 반대거래는. 자, 반대거래는 어떤 거냐?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그러니까 만기가 됐을 때 거래하는 게 아니라 만기 되기 이전에 거래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러니까 만기 전에 거래할 수 있는 거야. 만기 전 거래. 이를 통해 선물 거래 당사자는 바뀌지만, 왜 바뀌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돼. 내가 주환이하고 1년 후에 계약을 했어. 1년 후에 물건 하나에 1,000원씩 100개를 사기로 계약을 했어. 1년이 되기 전에 내가 여기 있는 규석이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야, 내 거 사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거래가 이렇게 되다가 내 선물을 팔았거든? 그럼 이렇게 지금 팔았지? 그럼 이렇게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를 누군가한테 파는 거지. 파는 데는 똑같아, 얘랑. 근데 사는 사람이 바뀌는 거야. 이 반대 거래가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를 통해 선물 거래 당사자는 바뀌지만, 그러니까 내가 주한이한테 살 거였는데 규석이가 주한이한테 사는 걸로 바뀌었어. 자, 근데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 얘한테 사는 사람만 달라진 거고, 내가 얘한테 1,000원에 100개 사는 거 똑같아. 누군가가. 그래서 그 정해진 가격과 수량의 기초 자산을 만기 시점에 인수 인도하는 계약 자체는 유지되므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끊어야 돼. 왜 끊냐면 뒤에 증거금 나와서 증거금. 자, 이제 증거금이 나와. 증거금. 자, 증거금은 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확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여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데, 말 그대로 보증금이지. 내가 이거 할 거야 라는 걸 돈으로 증명해 주는 거야. 자, 개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이 있다. 됐어. 자, 이거 이제 종류 두 가지인데, 개시 증거금과 유지 증거금이 있는데, 얘도 뭔지 모르니까 하나씩 설명해 주겠지? 자, 개시 증거금은, 자, 개시 증거금 동그라미 치면 돼요. 계약 당사자가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맡겨야 하는 증거금. 시작하기 위해 주시면 돼. 시작하려면은 개시 증거금을 내야 돼. 시작을 위해서. 얼마큼 내냐?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에 수량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그 만기 시점에 낼 돈 있지? 낼 돈의 일부를 내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낼 돈의 일부를 맡겨야지, 맡겨놓은 증거금으로. 그래서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 곱하기 수량.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낼 돈의 일부이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쉽게 말하면 계약금 내는 거지. 내가 나중에 1,000만 원어치 살 거야. 그럼 그 중에 일부 100만 원을 미리 내는 거야. 계약금. 이제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유지증거금은, 자, 유지증거금에 동그라미 치고, 선물 거래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금을 의미한다. 유지증거금은 말 그대로 유지를 위한 거래. 유지를 위해서 내는 금.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지. 시작할 때도 필요하고, 앞으로 거래하는 중간에도 필요한 돈이야. 자, 그 다음에 끊어야 돼요. 일일정산 나오지? 일일정산. 자, 위에서 이 제도적 장치 중에 첫 번째가 반대거래, 두 번째가 증거금, 세 번째가 일일정산이거든? 하나씩 설명을 다 해주는 거고, 자, 일일정산은 선물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날마다 당일의 거래 마감 시점의 가격으로 선물거래 당사자 손익을 계산하여 이를 증거금에서 차감 또는 가산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내가 그 1,000원 주고 사기로 했는데 얘가 1,200원이 됐어. 그럼 내가 이익이지. 비싼 걸 싸게 사니까. 근데 내가 1,000원 주고 사기로 한 게 500원 됐어. 그러면 내가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잖아. 그럼 내가 손해지.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의 금액을 보여줘. 그래서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매일매일의 손익을 따지면서 반대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 금액을 봤을 때 내가 나중에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럼 팔아버리면 돼.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사면 되지. 자, 그 다음에 한편 앞에서 끊어야 돼요. 딴 얘기 할 거니까. 일일정산의 결과 특정 거래자의 증거금 계좌잔고가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 거기 이제 상황이 나왔지? 유지증거금 이하. 붙여야 돼. 자, 거래소는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증거금 계좌잔고가 개시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증거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데 이를 마진콜. 자, 줄을 쳐볼게요.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졌어. 자, 유지증거금 이하가 됐어. 자, 그럼 어떻게 한대? 개시증거금 이상이 되도록 증거금의 추가 납부를 한대. 거기 붙여야 돼. 유지증거금 이하인데 유지증거금 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시증거금 이상이 되게 추가 납부를 요구해줘. 그래서 이 추가 납부를 뭐라 그러냐면 마진콜이라고 한대. 되게 생소하지 말이. 이거는 조심해야 돼. 마진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증거금 이하로 떨어져서 채워야 될 금액이 개시증거금 이상이라는 거야. 이거 일단 잘못 읽고 문제 그냥 대충 읽으면은 유지증거금 이하니까 유지증거금 이상 이렇게 되거든. 이제 그런 걸 노리는 문제가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마진콜을 충족하기 전까지 마진콜을 받은 당사자 일일정산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진콜을 내기 전까지는 일일정산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유지증거금 이하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정지가 돼.
언제 풀리냐? 개시 증가후 이상되게. 그래서 요 두 개 차이를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문단은 읽은 것만큼 남아있어. 근데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문단은. 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거래를 통해 만기 시점과 반대 거래 시점에서 손익계산 방법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말이 뭐야? 손익계산 방법. 자, 5문단은 자, 손익계산 방법인데 이제 공식이 나오겠지? 현재 시점에서 A가 B에게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수량만큼 정해진 가격으로 사겠다는 계약을 B와 체결한다. 이게 뭐야? 파생상품, 선물이지. 자, 이거는 크게 중요한 말이 아니야. 그냥 뭐 그렇게 할 거래. 자, 있는 것 A가 B에게 그 계약, 즉 선물을 산 것을 의미한다. 그치? 선물을 산 거래. 이 얘기잖아, 이 얘기. 요 얘기 한 거지. 그대로 한 거야. 자, 근데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은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의 가격은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하기로 한 주식당 한 주당 가격이래. 왜 그러냐면 그 계약 체결 당시에 어떻게 일정 기간 이후에 낼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은 계약 만기 시점에 거래하는 주식 한 주당 가격. 그 돈이란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내기로 한 가격이란 거야. 만약 이 계약이 만기 시점까지 유지된다면, 자, 이제 하나는 만기, 앞에서 보는 하나는 만기였고 하나는 반대 거래였거든? 자, 먼저 만기 시점까지 거래를 해볼 건데, 만기까지 갔어. 자, 그럼 어떻게 하냐? A의 손익계산은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에서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을 뺀 것에 거래 승수를 곱하고 이것에 다시 계약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이거 줄쳐야 되긴 하는데 이거 공식 나오는 거 같잖아. 공식 나오는 것 같으면 옆에 잽싸게 정리해야 돼. 읽으면 다시 가면 헷갈려. 어떻게 하냐?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 자,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 곱하기 빼기. 자,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 자, 선물 가격에다가 자, 거래 승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거래수를 곱하면 된대지. 이거 정리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차이 엄청 커. 시간이. 풀기면 다 풀리거든? 근데 한 번 다시 가가지고 하나씩 곱하고 이런 거보다 미리 정리해두는 게 공식 나오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아예 공식이 대놓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생각보다 문제 잘 안 나와. 공식이 복잡한 애들이 이렇게 나오거든. 막 시그마 나오고 막 로그 나오고 막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분수 겁나 험한 거 나오고 막 이런 애들. 루트 나오고 막 이런 애들은 공식을 예쁘게 딱 써줘. 어차피 문제 안 낼 거거든. 근데 이제 말로 푸는 애들 있지? 말로 푸는 애들 공식 나오는 애들은 걔네는 웬만한 문제 내. 이 쉬운 애들을 말로 풀면은 생각보다 애들이 시간을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어려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 쓰라고 이렇게 말로 풀어줘. 자, 그 다음에 이때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된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 하나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겠지.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싸게 팔았어. 그러면 내가 손해잖아. 그럼 쟤는 생각했던 것보다 싸게 샀지. 그러면은 걔는 어떻게 써? 걔는 이익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해. 자, 그런데 만약 계약 만기 시점 이전에 A가 B에게 자신이 보유한 선물을 파는 반대 거래가 이루어져 A와 B 사이에 선물 거래 관계가 청산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반대 거래인 경우야. 반대 거래. 자, 이때는 어떠냐면 A의 손익은 A가 B와 계약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 A의 손익 계산법에서 여기 자,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을 반대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의 선물 가격으로 어떻게 하면 된대?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을 반대 거래 시점의 선물 가격으로 바꾸면 된대. 그러면 이걸 바꾸면 되지? 자, 반대 거래 시점의 뭐였지? 선물 가격인가? 반대 거래 시점의 선물 가격. 자, 빼기 똑같아. 계약 체결 시점의 선물 가격,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 승수, 거래수. 여기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차이 나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 이게 앞부분에서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공식으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뒤에서 또 헷갈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식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럼 정리해야 돼. 어머,
주하나 정신 차려야지. 오늘 주일이니까 애들 때리지도 못하겠고 기독교 크리스찬인데 참아야지.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볼게요. 이때 B의 손익은 A의 손익과 정반대가 돼. 이거 똑같아. 누군가가 이기면 누군가 손해야. 한편 앞에서 끊으세요. 한편에서 언급한 반대 거래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A는 선물 계약에 따른 만기 시점에 주식 거래와 관련된 B에 대한 의무를 C에게 넘기게 된다. 그러니까 A, B와의 거래였다가 누구와의 거래가 되는 거야? B, C와의 거래가 되는 거야. A, B의 거래가 C, B의 거래로. 자, 그러면 선물 계약의 만기 시점이 되면 C는 계약서에 정한 대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과 수량으로 B에게 사면 된다. 돼 있어. 그래서 원래 거래는 A하고 B가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만기까지 가면 이르는데, 얘가 반대 거래를 해. 자, 이렇게 둘이 반대 거래를 했어. C하고. 요렇게 되면은 이제 요 관계는 끝나는 거고,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우리 뒷문제부터 풀어볼게요. 73번. 계산하는 문제. 5월 30일에 병과 반대 거래를 하는 경우 갑의 손익. 자, 그럼 반대 거래지? 어떻게 하면 돼? 자, 거긴 앞에는 표로 하고 해서, 자, 반대 거래니까 밑에 거지. 반대 거래 시점이 어디냐면, 자, 거기 앞에 보기 상황을 보면, 자, 5월 10일은 갑은 땡땡 기업의 주식을 한 주당 15만 원의 가격으로 6월 8일 을에게 사겠다는 5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지? 그럼 5월 10일은 뭐야? 계약한 날이야. 5월 30일에 갑은 보유한 선물 병에게 파는 반대 거래. 5월 30일 반대 거래 날.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 풀려면 어디 거래 해야 돼? 5월 30일 기준으로 해야지. 그래서 6월 8일에 반대 거래시 유지된대. 그러면 그대로 하면 반대 거래 시점에 선물 가격이 얼마야? 5월 30일이니까 12지? 계약은 얼마에 했어? 계약은 한 주당 15만 원으로 했지? 15만 원. 계약 때는. 그러면은 자, 12 빼기 15. 거래 선수 밑에 써 있지? 몇 써 있어? 10. 그다음 몇 개 샀대? 5개 샀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50. 그 다음에 위에는 만약에 만기를 유지했어. 자, 만기면 어떻게 하냐면 계약 만기 시점의 주식 가격이거든? 그럼 주식 가격 6월 8일에 주식 가격은 7. 얼마에 주고 사서 15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지? 자,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자, 400 되지, 400. 그래서 요거는 자, 73은 2번이다. 자, 72번을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5월 10일에 갑과 을의 선물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을에 대해서 갑이 사는 사람이잖아. 매수자. 을은 매도자. 이거는 매수자, 매도자만 알아도 그 뜻만 알아도 문제 풀린다. 갑이 을한테 샀으니까 갑이 매수자, 을이 매도자야. 이번 5월 30일에 갑과 병이 반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하고 병이 반대 거래가 이루어졌지. 누가 파는 사람이야? 갑이 파는 사람이지. 그럼 걔가 매도자, 병은 매수자. 그 다음에 3번 5월 30일에 갑과 병의 반대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은 병에 대해 선물의 매도자. 갑은 병에 대해서 매도자. 아이고, 2번은 거래관계가 청산이 되지. 이 시점에. 자, 3번은 아까 했던 말, 갑이 파니까 매도자, 병은 사니까 매수자. 자, 4번 6월 8일에 선물 계약에 따른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갑과 을 사이에 주식 거래는 청산된다 그랬거든? 갑은 언제 청산돼? 반대 거래 때 청산돼. 그러니까 언제 청산되는 거야? 5월 30일에. 그래서 답은 4번. 6월 8일에는 그때 청산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병이 을한테 사면 되는 거지. 71번 문제가 조금 함정처럼 보이긴 한데, 자, 거기서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라는 데 있지? 여기가 레버리지 효과가 핵심이야. 자, 개시 증거금만으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 선물 가격 변동에 몇 배에 해당하는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문제야? 개시 증거금만으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가 문제지. 그러니까 개시 거래만으로도, 그러니까 개시 증거금만으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얻던가 손실을 입던가야. 그러니까 누가 문제인 거야?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거래 시작과 관련된 말을 찾으면 돼. 여기 문제는. 자, 1번은 정해진 가격으로 계약 이전에 물품을 인수하는 현물 거래가 이루어지면 얘는 현물 거래에 줄쳐야 돼.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 선물 거래. 그러니까 안 맞아.
2번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 만기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돼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면은 만기 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는 거야. 자, 3번은 개시증거금은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진 기초자산의 가격과 수량을 곱한 액수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야?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겠군. 그러니까 개시증거금이 전체 금액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는 거지. 왜? 레버리지 효과는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작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71은 3번이다. 그래서 보기도 시작하는 게 문제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 찾으면 돼. 자, 그 다음에 70번. 이거는 이제 무턱대고 막 보지 말고 거기 보면은 S0123 있고 S0123 그 다음에 개시증거금하고 유지증거금 있는데 개시증거금하고 S0하고 S3은 딱 맞았지. 그 다음에 유지증거금은 S2는 어때? 개시증거금보다는 아래지만 유지증거금보다는 위지.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돈이 밑으로 내려간 거지. 손해를 보고 있어. 제일 문제가 되는 애가 어디야? S2지. S2가 왜 문제야? 유지증거금보다 낮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개시증거금 이상되게 추가납부 요구해야 되지. 그거 그대로 나온 게 어디야? 4번. 일단은 1부터 읽을게. T0에서는 S0이 개시증거금에 해당 조쳐야 돼. 그래서 시작 가능 조치면 돼. 2번은 T0에서 T1이 될 때 0에서 1이 되는데 지금 잔고가 줄었지. 1일 장산의 손해. 그 다음에 증거금에서 차감 조치면 돼. 3번은 T1에서는 S1이 유지 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치? S1은 유지 증거보다는 위지. 그러면은 유지 가능 조치면 돼. 4번은 유지 증거 T2에서는 유지 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S2를 뺀 만큼 추가가 아니라 개시 증거금. 그래서 아까 그 문제 나온다 그랬지, 이런 거. 왜 그 낸다는 걸 알 수 있냐면 한 편 같은 거를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써줘. 그리고 딴 얘기에 얘기를 쭉 가다가 딴 얘기 벗어나잖아? 그럼 그게 문제야, 얘는. 그러니까 문제 나오는 지점이 그런 데가 문제가 나와. 흐름이 가다가 흐름에서 넘어가는 부분, 딴 데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부분.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좀 생겨. 자, 5번은 T2의 S2보다 높아진 금액인 S3은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게 마진콜이 되기 전까지는 1일 정산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마진콜이 됐지. 그 마진콜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입금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자, 69번은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업과 니은은 모두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자, 거래 당사의 손익이 결정된 금융상품. 이름을 뭐? 파생상품. 그 얘기 그대로 쓴 거지. 기업과 니은은 파생상품이다를 이렇게 길게 쓴 거야. 그 다음에 2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만기 이전에 그 계약이 계약을 임의적 파기 조쳐야 돼. 기업은 임의적 파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였거든. 그 다음에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기업만이래. 계약 체결 시점에 정해놓은 가격과 수량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거래한다는 계약이다. 이게 계약 시점에부터 계약이다까지 이게 뭐야? 파생상품이란 얘기지? 그럼 기업만 파생상품이고 니은은 아니란 얘기거든? 둘 다 파생상품이지? 그래서 답은 3번인데 69번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을 풀어놓은 말 있지? 그러니까 1번 같은 게 이거야. 기업 니은은 파생상품이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은 기업만 파생상품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그 풀어놓은 글을 파생상품으로 줄일 수 있으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고 그걸 못하면 다 읽고 해결해야 되고 위에 찾아서 자 그런 거야. 그래서 69는 3번이고 68은 1번이 답이에요. 그 11번은 내용일치 문제니까 4번이야. 자 11번은 이제 명사냐 명사형이냐인데 이런 거지. 그는 예쁜 그림을 잘 그림 이런 문장이 있거든. 자, 둘 다 그림이고 그림이야. 근데 하나는 명사형이고 하나는 명사야.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묶어서 예쁜 그리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묶어서 잘 그리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 예쁜 그리다는 안 되지. 이렇게 안 되면 명사. 잘 그리다는 되지. 이렇게 되면은 명사형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붙여가지고 뭐뭐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말 더하기 뭐뭐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요 말에서 누굴 빼야 되냐면은 주어는 제외해야 돼. 주어는 없는 거 취급해야 돼. 어떤 것처럼이냐면은 5번에 아이가 울음 섞인이지? 그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첫 단어가 울음이야. 이런 경우는 명사밖에 안 돼. 그 다음에 2번에 멸치볶음 있잖아. 멸치볶음 되거든? 근데 멸치볶음 자체가 한 단어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는 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뭐뭐다가 되면은 명사형. 그 다음에 얘가 안 되면 명사 이렇게 돼. 이거 기억을 하나 잘 해놔. 그래서 요거에 따르면은 많이 알다는 되지? 근데 격한 슬프다가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멸치볶음 때문에 안 되고 몹시 기쁘다는 되지? 그 다음에 큰 묵다 안 되지? 얘 때문에 안 돼. 군무를 추다 이런 건데 목적하고 연결하는 거는 주어 연결만 안 돼. 그 다음에 4번은 이웃을 돕다 되지? 온전히 믿다 되고 둘 다 되니까. 5번은 아이가 울음인데 아이가 빼야 돼. 울음이 첫 번째야. 그래서 울음 섞인인데 이게 누가 꾸며주지 않으면은 명상이 이제 안 나와. 잘. 명상은 안 나와. 명사만 혼자서 쓸 수 있어. 제락 부분부터. 그 다음에 5번은 밝게 웃다 되지? 얘는 되는 거. 그 다음에 13번은 그 도매 가격하고 도매 값이 있는데 자, 도매 더하기 가격이야. 근데 이렇게 발음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도매 가격이 돼. 된소리가 됐지? 그래서 근데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 도매 가격으로 그냥 표기를 한 거 있는 그대로. 근데 뒤에 거는 도매하고 값이 만난 말인데 발음이 도매 값이 돼. 된소리가 됐지? 여기까지 똑같아. 지금 여기까지 왜 똑같냐면은 합성어야, 합성어. 그 다음에 앞말에 받침이 없어. 그리고 모두 똑같아? 된소리 되는 것도 똑같아. 근데 마지막에 표기가 차이야. 자, 얘가. 그러면은 이 차이 나는 지점을 골라내면 되거든? A를 보면은 합성명사 맞지 둘 다? 도매와 가격, 도매 값이니까. B는 잘 몰라. 왜 몰라? 한자가 안 써 있으니까. 이거는 보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C.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이거든? 도매니까 앞말 모음. 그래서 A하고 C는 공통되는 거야. 똑같이 차이가 없어. 자, D는 세 번째 점에 뒷말 첫 소리 된 소리를 바뀌지? 여기까지 똑같아. 그럼 다른 데가 확인 안 되는 거 B지. 이건 B 때문에 답인 거야. 그래서 이게 도매가 한자어거든? 가격도 한자어. 그 다음에 이제 값은 고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이시옷이 되려면 고유어가 꼭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도매 가격 같은 경우는 고유어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시옷을 써주지 않아. 같은 게 어떤 거냐면 니은에 있는 전세방 아랫방이거든. 전세하고 방이고 아래하고 방이야. 근데 둘 다 빵으로 발음되지. 근데 하나는 시옷을 쓰고 하나는 안 썼거든. 똑같아. 전세하고 방이고 아래하고 방이니까 합성 명사고. B는 잘 몰라. 한자가 안 써 있으니까. 근데 C는 어때? 아래하고 전세하고 아래 전부 다 모음으로 끝나지. 그러니까 C는 공통점. D도 어때? 마지막 점이 공통점이지. 그러니까 A, C, D는 공통점이 다 나와. 근데 B가 안 나오지. 얘가 한자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냥 B 때문에 얘가 하나는 쓰고 하나는 안 쓴다 보다 하는 거야. 디귿 같은 경우는 버섯국은 버섯이니까 얘는 원래 버섯이지. 그러니까 사시옷이 안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해당이 안 돼. 왜 해당이 안 되냐? C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 C. 모음으로 안 끝나서. 인사말, 존댓말이거든? 요거 A는 똑같아. B는 잘 모르겠어. 그지? C는 어때? 인사하고 존대니까 C는 되지. 일단 A, C 해결돼. D를 보면 어때? 인사말이고 존댓말이잖아. 왼쪽 거는 니은이 첨가가 안 되는데 뒤에 그 존댓말은 니은이 첨가가 되지, 발음에. 그럼 이거는 B하고 상관없이 D 때문이야. D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나머지도. 14번은 1번이에요. 14번은 1번, 15번은 4번, 15번은 5번. 1문단. 60에서 67. 자, 가계기업 정부는 경제주체로서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정부는 정책 결정 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합리적 선택이야. 합리적 선택.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한대. 자, 이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 합리적 선택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이렇게 줄쳐야 돼.
편익에서 비용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 일단 거기다가 줄을 치세요. 자,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자, 편익 빼기 비용이 자, 얘가 가장 큰 거. 가장 큰 선택. 근데 편익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편익을 설명을 해줘. 편익이란 어떤 선택을 할 때 얻는 이득으로 기업의 판매 수익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나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정신적 만족감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마이크를 10만 원 주고 사서 그냥 명시적 비용. 목 아파 뒤지겠는데 저 영상 찍는데 뒤지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목 아파 죽겠는데 아니 목이 너무 아픈데 얘가 예를 썼어. 그럼 심리적 만족감 얼마야? 15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암묵적 비용인 거야. 그래서 여기 편익이란부터 비금전적인 것을 말한다까지 가로로 묶어야 돼. 그냥 걔는 편익을 설명한 말이야.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용 전개에서 필요한 말이 아니야, 걔는. 그냥 편익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비용이란 비슷하겠지. 비용이란 암묵적 비용 중 가장 큰 것과 명시적 비용을 합친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비용이 있고 눈에 안 드러나는 비용이 있거든. 그걸 합친 거래. 암묵적 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내가 포기한 가치. 그 다음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화폐로 직접 지불하는 비용. 요거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도 비용이란부터 말한다까지는 가로를 묶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일문단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말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이 가장 큰 데는 선택. 그 말이 중요하고 나머지 밑에 있는 말들은 거기서 편익에 대한 설명,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 전개에서 중요한 그 한 줄. 이 문단도 비슷해. 순편익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가장 커지는데 자, 이 문단은 이제 순편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순편익은 언제 제일 크냐?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자, 순편익은 자, 한계 비용. 그 다음에 한계 편익이 같은 지점. 자, 이때 가장 크대. 근데 또 뭐가 문제야?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모르지. 자,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이 나와. 한계라는 말이 나오지? 한계. 그러면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만족감. 그게 한계 효용 혹은 한계 편익.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 내가 내는 비용. 걔가 이제 한계 비용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 개를 추가했을 때 돈을, 한 개를 추가했을 때 나가는 비용. 한 개를 추가했을 때 얻는 만족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점심에 아침을 안 먹고 왔어. 그래서 점심에 인크레더블 버거 세트를 먹었어. 그때 만족감이 100이라고 쳐. 배부르니까. 근데 한 개를 더 먹었어. 그때. 인크레더블 버거를 한 개를 더. 그러면 만족감이 똑같이 100이 올라갈까? 한 3, 4점 올라가겠지.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한계 편익이, 그게 한계 효용이라는 거거든. 한계 효용이라는 게 한 개에서 2개 먹었을 때 얼마큼 더 올라가느냐가 한계 효용. 그 다음에 거기서 내는 돈이 한계 비용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계 편익은 어떤 선택에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며 끊어. 한계 비용은 그 선택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여기 한계 편익부터 비용까지 가로로 묶어야 돼. 걔는 또 한계 편익하고 한계 비용을 설명한 거야. 내용 전개에서 중요한 말이 아니라 그냥 설명하는 말. 예를 들어줬지? 자, 예시도 끊으면 돼요. 자, 볼펜을 한 개 더 살지 고민하고 있는 한 개 더 살지야. 소비자의 한계 편익은 볼펜 한 개 더 사는데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며 내가 A라는 볼펜이 한 개가 있는데 한 개를 더 살 거야. 그럼 I 없을 때보다는 둘 중에 하나야. 그 I 없을 때 한 개 만들었을 때 100만큼의 효용이 만족감이 있는데 2개를 샀을 때 150의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20의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고 이래. 자, 거기에 이제 한 개 더 샀을 때 그래서 그 한 개 더 사는데 추가로는 만족감 붙여야 돼. 한 개 더 사는데 추가되는 애들. 그 다음에 비용도 어때? 한 개 더 살 때 추가되는 애들. 이렇게 돼.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가로를 묶어야 돼. 걔네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의 정의. 그 다음에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의 예시 이렇게 돼. 그래서 이 문단에서 중요한 어디야? 첫 번째 문장. 자, 걔를 가지고 어디를 푸냐? 65번을 풀면 돼요. 3,000원이야. 이 말은 되게 구구절절하다. 잘 보면
각각 1,000원인 땡땡 과자와 땡땡 음료수를 모두 사고 싶지만 먼저 땡땡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 선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뭐부터 고른데? 과자 숫자부터 고를 거래. 자, 과자 소비량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아래 표와 같다. 비용에는 갑이 과자 소비로 포기한 음료수의 소비 가치. 그냥 비용이야. 그냥 비용. 그 다음에, 편익은 과자 소비의 만족감을 고려 각 소비만큼 과자를 사기에 갑이 지불할 마음이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나타난다. 말이 되게 구구절절하지. 근데 그런 거 다 볼 필요 없어. 표에 뭐라고 나와? 비용하고 편익이라고 나오지. 순편익 어떻게 구하면 돼? 뒤에 있는 편익에서 비용 빼면 되지.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은 그냥 니네 헷갈리려고 쓴 거야, 막. 어딘가 문제에 또 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 자, 1번을 보면은, 갑이 과자 소비에서 얻는 순편익의 줄 쳐야 돼. 어떻게 하면 돼? 편익 빼기 비용. 그럼 빼볼게, 하나씩. 한 개일 때 얼마? 1,500원. 두 개일 때 2,000원. 세 개일 때 500원. 그러면은, 세 개 살 때는 500원. 한 개 살 때는 1,500원. 그러니까 1,500원이 더 크지? 그 다음에 갑이 과자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어디 하면 돼? 합리적 선택은 얘가 가장 큰 지점 하면 되지? 몇 개? 두 개. 그러면 얼마네? 2,000원. 그러면은 음료수 값 나오지? 그래서 2번도 맞는 말. 3번. 갑이 과자 소비량을 연계해서 한 개씩 늘릴 때마다 얻는 한 개 편익이거든? 그럼 추가되는 거를 하면 돼, 편익에서. 연계해서 한 개는 얼마야? 4,000. 그지? 한 개에서 두 개는 3,500. 두 개에서 세 개는 2,000. 그러니까 어때? 점점 줄어들지? 4번은 갑이 과자 소비량을 두 개에서 세 개로 늘리기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자, 비용을 보면 돼. 두 개에서 세 개로 늘 때 비용이 얼마야? 두 개에서 세 개? 비용은 3,500원이지? 그러면은 추가로 만족감 얼마야? 편익을 여기서 고르면 되니까 2,000원. 그러니까 누가 더 커? 비용이 더 크지? 두 개 비교하면 되고. 5번이 답인데, 갑이 과자를 사기 위해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 거기 쫓아야 돼.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 걔가 보기에서 뭐라고 나왔어? 비용. 비용은 이거야. 과자를 구입하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작아지게끔 그랬거든? 그럼 비용을 봐. 한 개일 땐 2,500원. 한 개에서 두 개일 땐 3,000원. 두 개에서 세 개일 때 3,500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5번 같은 경우는 포기한 음료수 소비의 금전적 가치가 비용이라는 걸 알면 돼. 그리고 1, 2, 3, 4는 본문으로 푸는 거고 5번은 답의 근거는 보기에 있는 거거든? 근데 1, 2, 3, 4가 다 맞는 말고 5번이 답이겠지. 자,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3문단. 자, 기업을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윤 극대화래. 이윤 극대화. 자, 그거를 한계 비용, 한계 수입을 할 건데, 기업 입장에서 한계 비용은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 그러니까 한계 비용은 추가 드는 비용. 한계 수입은 뭐야? 추가로 얻는 거. 그러니까 한 개를 더 만들었을 때 내가 돈이 들어. 그럼 추가 한계 비용. 한 개를 더 만들어서 내가 수입을 얻어. 그럼 한계 수입 이렇게 돼. 그러니까 걔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말이고. 자,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기업이라면 상품 시장 가격 그 자체가 한계 수입이 된다. 일단은 여기는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상품 시장 가격이 한계 수입이래. 거기 줄 쳐야 돼. 얘를 넘어가잖아? 그러면 66페이지에 그래프를 못 읽어. 거기서 밑에 보면 한계 수입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 선택지에. 근데 그래프에 한계 수입이 없어. 그렇잖아. 한계 비용도 있고 평균 비용도 있는데 한계 수입이 없지. 한계 수입이 어디라고? 시장 가격.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P0 있지, P0. 거기에 있는 굵은 선. 걔가 뭐가 돼? 걔가 시장 가격이면서 한계 수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안 읽으면 걔를 못 찾아.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틀린 사람들은 그걸 못 찾아서 틀렸을 확률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은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개별 공급자나 수요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A즉 B하면 같은 말이거든. 기업이나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격이 기업의 한계 수입이 된다. 결국 어떤 거야? 가격을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돼.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돼. 그래서 그 가격이 뭐가 된대? 한계 수입이 된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말은 뭐 설명한 거야? 왜 시장 가격이 한계 수입이 되나? 이게 설명한 거지.
그래서 3문단에서 중요한 말은 어떤 거냐? 한계 비용 설명, 그 다음에 한계 수입 설명, 그 다음에 한계 수입 설명이든 그 중에 뭐 설명? 한계 수입 설명. 그래서 3문단에서는 중요한 애가 어떤 거냐? 한계 수입은 시장 가격. 이거야. 얘가 제일 중요한 말. 물론 한계 비용도 중요해. 근데 양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게 한계 비용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를 얘기해 줬는데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얘기해 줬는데 자, 그 중에서 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설명을 한 거야. 자, 4문단. 생산을 계속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조절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거 좀 쳐야 돼. 3문단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하라 그랬잖아. 그리고 한계 비용 설명해주고 한계 수입 설명해줬지. 그리고 4문단에서는 이제 뭘 얘기한 거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이윤 극대화는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이래. 그러니까 3, 4가 엮이는 거거든. 이렇게 3문단에서 이윤 극대화하는 거를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을 고려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랬고 한계 비용 얘기하고 한계 수입을 얘기했어. 그리고 3문단에서 그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를 추가로 만들었을 때 비용이 더 들어. 그럼 만들 필요 없겠지. 자,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더 줄일 때 그로 인해 추가로 절약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줄어들 수입보다 크므로 자, 생산량을 줄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그 하나의 그 상황이 나온 거야. 한계 비용이 자, 한계 수입보다 커. 이럴 땐 어떻게 하래? 생산량을 줄이래. 자, 거기도 하나 줄치면 돼.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경우. 그다음 밑에 쭉 내려가서 생산량을 줄여.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윤이 올라가. 근데 거기 반대 경우도 나오잖아. 한계 수입이 더 커. 그럼 생산량을 올려. 그래서 이윤을 증가시키는 거야. 거꾸로 되는 거야, 두 개는. 자, 5문단. 그런데 생산을 계속할 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 지금 3, 4는 이익에 대한 거거든? 근데 5는 뭐야? 손실에 대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익에 대한 거, 이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5문단에서는 이제 손실에 대한 얘기를 해줘, 손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대.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평균 비용이래. 손실을 판단할 때 뭐를 고려하냐? 평균 비용을 판단한대. 그러니까 이윤에 있어서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을 고려하는 거고 손실에 있어서는 평균 비용을 고려하는 거고 자, 평균 비용은 어떤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여기까지 뭐야? 평균 비용의 정의. 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오, 생산량분의 총 비용. 그러면 계산 딱 나오겠지. 한 개 얼마 되는지.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을 말한다. 여기까지 이제 평균 비용의 정의야. 자, 여기에서 총 비용은 이 중에서 이제 요거 설명할 건데 자, 고정 비용하고 가변 비용으로 나누는데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 자, 한계 비용이 총 비용 중 가변 비용은 영향을 받는 것과 달리 일단은 이거는 그대로 그냥 봐놔. 자, 두 개 중에 가변 비용은 자, 총 비용은 이렇게 두 개잖아. 근데 가변 비용은 한계 비용만 든대. 그러니까 짝을 좀 만들어놔야 돼. 왜 그러냐면 한계 비용이라는 게 뭐야? 한계를 추가로 생산하게 더 드는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생산할 때마다 계속 더 들거나 덜 줄거나 즉각적으로 반응이 돼. 그러니까 가변 비용이라는 거는 한계 비용하고는 관련되겠지. 이게 만약에 더 만들면 돈이 더 들잖아. 바로 더 들고 덜 만들면 돈이 바로 덜 들거든. 그러니까 얘는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바로바로. 그러니까 한계 비용에는 가변 비용밖에 안 되는 거야. 고정 비용은 되지가 않아. 추가로 더 드는 게 아니니까 항상 똑같은 돈이니까. 자, 그 다음에 고정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생산량이 많든 적든 매달 똑같이 해내는 임대료가 그에 대한 얘는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뭐 물건을
공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학원이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니야? 니네가 100명이든 500명이든 똑같이 내. 더 들진 않아. 그지? 근데 니네가 만약에 2,000명이 됐어. 그러면 선생님을 더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7명으로 택도 없거든? 한 명이 300명씩만 타야 되는데, 사실 택도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뽑아야 돼.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투입되는 돈이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비용은 변하지 않아. 임대료는 변하지 않아. 항상 똑같아. 니네 인원수 더 많으니까 임대료 더 내. 막 이래. 정형 매니저에서. 그 악덕 업주지,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고정 비용은 들지 않고 가변 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고 줄고에 따라 가지고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비용이니까 각종 재료비 상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이 그 예이다. 그래서 이 평균 비용에서 고정 비용, 이 총 비용의 종류를 얘기해 줬지. 그중 깨알같이 요거 하나 집어넣어 줬지. 한계 비용은 가변 비용이다. 자, 6문단. 네, 5문단도 말이 주저리 많아서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손실 판단 뭘로 해? 평균 비용으로 판단한다. 자, 6문단. 그렇다면 기업은 손실이 발생하는지 평균 비용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럼 이제 6문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로 어떻게 손실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문단의 구조가 비슷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걸로 만든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줬지. 그지? 여기도 똑같아. 손실 판단은 평균 비용을 활용해. 그래서 그럼 어떻게 손실 판단하는 거지? 그 구조가 똑같은 거야. 얘하고. 자, 총 비용을 정보 회수한 것이 언제라도 가능한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여기서 이제 뭘 중심으로 봐야 돼? 손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평균 비용으로. 평균 비용을 상품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보고 만약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평균 비용은 곡선인가 봐. 그 곡선 제일 아래에도 미치지 못하면 생산량이 얼마이든 간에 그 가격의 상품을 판매받아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여기 줄 쳐야겠지. 어떻게 줄 쳐야 돼?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거기 줄 쳐야 돼. 그러면 뭐야? 손실이야. 어떻게 판단하냐?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이야. 최저점 이하면 얘는 무조건 손실이야. 예를 들면 자, 66페이지에 66번 문제에 거기 평균 비용 곡선이 눈에 보일 거야. 그지? P2는 평균 비용 곡선 제일 아래점보다 위지. 근데 P2를 봐. 평균 비용 곡선 제일 아래보다도 더 아래지. 얘는 뭐라고? 무조건 손실. 이렇게 돼. 여기가 이제 손해나는 지점이야. 자, 그렇다면 투입된 총 비용을 전부 회수하여 손실을 발생을 막는 것이 이 기업의 합리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의도한 생산량에서의 평균 비용이 시장 가격보다는 낮아야 이윤이 남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평균 비용보다 높아야 돼, 가격이. 어떻게든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생산을 계속할 건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평균 비용은 한계 비용과 더불어 기업이 생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래서 손실 판단하는 방법은 평균 비용 활용.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이하일 때 무조건 손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자, 7문제는 뭐 있으나 마나한 글이라서. 자, 이거 이제 문제를 많이 틀린 게 뒤에 나온 그래프를 많이 틀리거든? 겁나 복잡해. 틀리라고 내 문제 같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자, 거기 보면은 일단은 Q0, 그 다음에 P0 있지? 굵은 선. 자, 걔가 일단은 저거야. 그 시장 가격이야. 그 시장 가격으로 쓰고 뭐라고 써야 돼? 한계 수입이라고 써야 돼. 여기는 시장 가격, 한계 수입. 자, 그 다음에 거기 전부 회수할 수 있고 생산한 상품은 생산량이 얼마이든 모두 판매된대. 자, 1번 보면은 생산량을 Q0로 유지해. 그러면은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작음으로 이윤 극대화 줄 쳐야 되거든.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 어디야?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입이 같은 지점이잖아. 평균 비용하고 한계 수입의 관계가 아니라 어디하고 해야 돼? 한계 비용과 그 한계 수입, 그 직선, 그 왼쪽으로 가는 직선 있지? 굵은 선. 그게 돼야 되는 지점이니까 그 Q0가 되면은 이게 평균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그래프로 보면 맞거든? 근데 본문에서 설명한 게 그게 아니지.
본문에서 설명 뭐야?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은 지점.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이윤 극대화. 그러니까 본문에 맞춰야 돼. 2번은 생산량을 Q2로 늘려. 그러면은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커지면 이윤이 남지 않겠군이거든? 자, 여기 이윤이 남지 않겠군 줄때 이윤이 안 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윤이 남지 않는 방법은?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면 되겠지. 평균 비용 곡선보다 아래. 자, 그러면은, 자, 거기 보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커지므로 이윤이 남지 않는 게 아니라 이윤이 여기잖아. 요런 지점이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보다 큰 지점이잖아. 그럼 여기는 생산량을 줄여서 이윤을 올리는 거지. 얘가 이윤이 남지 않아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한 거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 자, 얘가 이윤이 안 남아서가 아니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윤이 남지 않는 지점은 어디냐? 시장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 제일 아래보다 낮은 지점이어야 돼. 자, 그다음 3번은 가격이 P0로 유지가 되면 생산량을 Q1로 줄여도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에 이윤에는 변함이 없대. 자, 이윤에는 변함이 없겠군 조쳐야 되거든? 이게 Q0하고 P0에 만나는 지점 있지? 거기가 이윤이 극대화잖아. 근데 거기가 아닌 데는? 이윤이 당연히 줄어들겠지. 극대화가 안 되는 지점이겠지? 그래서 그거는 뭐 복잡하게 할 게 아니야. 그냥 Q0하고 P0하고 만나는 지점 이윤 극대화. 거기 아니면 전부 다 그 만나는 지점 아니면은 전부 다 이윤은 극대화가 안 돼. 무조건 변화가 생겨. 자, 5번은 시장 수요 감소로 가격이 P1이 돼. 그럼 생산량을 Q1로 줄여야 평균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므로 여기 손실을 0이거든? 근데 P1은 어때? 얘는 평균 비용 곡선의 제일 아래보다도 낮지. 얘는 무조건 손실. 뭔 짓을 해도 손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5번 시장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P2가 됐어. 가격이 P2가 되면 어디에 맞춰줘야지 그 이윤이 최대화돼? Q2에 맞춰주면 되지? 만나는 지점이니까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커지므로 여기 줄쳐야 돼. 생산량을 Q2에 가깝게 줄쳐야 돼. 그치? 왜? 그 한계 비용 곡선하고 한계 수입하고 만나는 지점이 이윤의 극대화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P2가 되면은 Q2로 옮겨가야 돼. 만나는 지점으로. 그러니까 Q2로 늘릴수록 이윤이 증가되고 거기서 만나는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답이 66번은 답이 5번인데 이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그래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말 다 맞아. 이게 1번부터 맞아. 그래서 이거는 이 그래프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날 얘기하지만 본문에 있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준 거거든? 그거 그대로 그려준 거야. 그거 본문 따라가야 돼. 이거하고 다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 풀 건 아닌데 174를 봐. 174. 거긴 그래프 2개 나오지. 그 그림 1이 나오는데 그림 2가 뭐야? 이재율이 상승했을 때 그래프 변화된 그래프를 그려줬어. 이게 일반적인 문제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 2를 문제 빼버려. 본문에서 글만 써주고 그림 2를 문제로 빼버리거든? 그게 원래 내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상하게 그래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프가 없어. 그럼 문제에 나와. 근데 얘는 지금 그래프를 다 그려줬지. 그러니까 문제에 그래프가 한 개도 없잖아. 거기서 설명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프를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